2025년 12월의 서울은 유독 가혹했습니다. 영하 18도.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단순히 춥다는 느낌을 넘어 신체를 절단할 것 같은 통증으로 다가왔죠. 종로의 낡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굴러갔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야속하게도 제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고 주머니엔 택시비는커녕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기 힘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가 뜰 때까지 서울역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의 서울역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시린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합실의 화려한 조명조차 닿지 않는 구석, 영무원의 눈치를 피해 3번 출구 인근의 외진 복도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옆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노숙자들과 달랐습니다. 며칠은 감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였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건 놀랍게도 낡은 영문 원서였습니다. 저는 묘한 경외감과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일 놈의 추위를 잠시나마 잊고 싶다는 마음에 근처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하나 드시겠어요? 날이 너무 춥네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었고 순간적으로 서늘한 기운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캔커피를 건네받는 그의 손가락은 유난히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 밑에는 씻기지 않는 검은 때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호의.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어군. 안깨나. 이 새벽의 서울역은 혼자 견디기엔 너무 길지. 그의 말투는 정갈한 서울 표준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씨라고 부르라며 7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한 유명 사립대의 교직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묻지도 않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마치 참외록을 읊듯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기억은 7년 전 벚꽃이 잔인할 만큼 흩날리던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대학 본부 교무처의 젊은 핵심 간부였습니다. 차기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이사진과 치밀한 줄타기를 하던 중이었죠. 겉으로는 지적인 엘리트였지만 내면은 권력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무실 문을 두드린 학생 이서윤. 그녀는 가냘픈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성적 장학금 없이는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전산상 누락된 서류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그 장학금을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에게 몰아주기로 명단을 조작한 상태였습니다. 학생, 세상은 성적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순리라는 게 있지. 이 대학은 거대한 조직이고 자네 같은 개인의 사정보다 더 중요한 역학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 그는 거만하게 그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늦은 밤 사무실에서 장부 숫자를 수정하고 특정 명단에 붉은 펜으로 줄을 긋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스마트폰 영상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순리가 아니라 범죄잖아요. 제 장학금 다시 돌려주세요. 전 이 공부 포기 못해요.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자신의 상아탑이 무너질 것이라는, 아니, 자신이 쌓아온 모든 화려한 미래가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안심시켰습니다. 알겠네. 내가 착오가 있었군. 다시 검토해보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서윤의 숨통을 끊을 방법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이고도 효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범행을 결심한 날 하늘은 마치 재앙을 예고하듯 구멍이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박 씨는 서윤에게 장학금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CCTV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사 중인 제2공학관 건물 뒤편 가설 컨테이너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었어. 신도 악마도 믿지 않았지. 인간이란 그저 단백질과 수분의 결합체일 뿐이야.
이 아이라는 물질만 사라지면 내 인생은 다시 완벽한 평형 상태로 돌아갈 거라 믿었네. 그는 두꺼운 비닐로 전신을 감싸고 건설 현장에서 챙겨온 무거운 쇠망치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노란 우산을 쓰고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퍽! 빗소리에 묻힌 둔탁한 소리. 서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를 해체하듯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로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바닥의 빗물은 금세 검붉은 피로 물들었고 빗줄기는 증거를 씻어내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게 옷을 전부 벗겨 태워버렸고 지갑과 스마트폰은 미리 준비한 염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후 경직이 오기 전에 시신을 훼손했어. 부피를 줄여야 했거든. 그래야 좁은 구덩이에 더 완벽하게 들어가니까. 해부학적으로 시신이 조각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 뼈와 살을 분리하고 마디마디를 끊어냈어. 그건 살인이 아니라 처분이었네. 그는 그녀를 제2공학관 기초공사 현장의 철근 사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획대로 그 위로 수십 톤의 레미콘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열리지 않을 현대판 피라미드, 완벽한 소멸이었습니다. 범행 후 한 달 박 씨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국장 대행 자리에 올랐고 세상은 그를 유능한 교육 행정가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비웃던 엘리트의 집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지극히 일상적인 냉장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깬 새벽 생수병을 꺼냈을 때 병 안에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조 공정의 실수라 생각하며 병을 흔드는 순간 머리카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검은 머리카락 뭉치로 변했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병이 터져나갔습니다. 쏟아져 나온 젖은 머리카락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박 씨의 발목을 휘감으며 위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님, 환청이었을까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털어냈지만 바닥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마른 대리석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실의 대형 TV였습니다.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새벽 3시만 되면 TV가 켜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살덩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려 애쓰며 괴상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제 손목이 없어요. 선생님이 가져갔잖아요. 화면 속의 눈동자가 박 씨와 마주쳤을 때 그는 TV를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액정 조각마다 서윤의 파편화된 얼굴이 비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침대였습니다. 매일 밤 침대 밑에서 서걱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손톱이 없는 손가락 마디로 바닥을 짚고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결에 눈을 뜨면 하얀 침대보 위로 젖은 진흙 손자국이 발치에서부터 시작해 그의 가슴팍까지 하나둘씩 찍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은 손길이 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감촉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관절이 꺾인 서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자리 돌려주세요. 그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내팽개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길 위에서도 기이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는 항상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엎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박 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코트 뒷목 부분을 거칠게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코트가 찢어질 듯 들썩였습니다. 내가 시신을 다 훼손해서 따로 묻었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 아이는 다시 결합될 수 없어. 그런데 왜 매일 밤 내 등에 엎여서 내 귀에 대고 장학금 주세요라고 속삭이는 거냐고. 그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제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뒷목은 손톱 자국으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찢겨진 살점 사이로 하얀 사람의 치아 같은 것들이 돋아나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의 살이 아니라 그의 몸을 뚫고 나오려는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자네 아까 내 커피 받았을 때 내 손가락 스쳤지? 그거 알아? 이 저주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영혼에게 옮겨간다네. 나는 이제 해방이야. 그 애가 아까부터 말하더군. 자네의 젊은 몸이 더 따뜻하고 냄새가 좋다고. 박 씨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어두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인 채 역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려 애쓰며 겨우 첫 차를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려 샤워를 하려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물을 틀자 김이 서리기 시작했고 저는 무심코 거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오른쪽 어깨 위에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젖은 흙투성이의 가느다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부 안쪽에서부터 멍처럼 피어오른 손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눅눅한 지하 공사장의 흙냄새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귓가에서 한기 서린 여자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죠? 내 몸 갈갈이 찢겨서 너무 추워요. 이제 당신이 제 나머지 몸 찾아줄 거야? 어깨 위에 손자국이 서서히 제 목을 향해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